자, 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들 1년간 부동산 세법을 담당하고 있는 저는 임기원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잘 부탁드리고 어제 무슨 수업이었죠? 민법 때 뭐 공인중개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 들어보셨죠? 할 수 있겠어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들 세법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해드릴 건데, 일단 뭐 수업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좀 당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시작 단계니까, 자,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별건 없어요. 잘 따라와 주십시오라는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이 공인중개사라는 준비 결코 쉬운 과목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뭐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상대평가로 전환이 되는다, 뭐 어쩐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아마 상대평가로 전환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예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유예기간을 좀 두고 진행을 하다가 아마 전환이 될 건데, 그러다 보니 지금 그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가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1차 과목은 거의 절대평가로 가고 2차 과목이 상대평가로 지금 가는 식인데, 아마 공인중개사도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인원수 조절을 위해서 지금 2차 과목들이 되게 어려워졌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차 과목 중에서 세법이 역대 우리 시험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시험이 몇 회인지 아세요? 15회. 15회가 가장 어려웠던 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문제가 어렵다 쉽다 하더라도 평균 합격률이 보통 한 18%에서 20% 내외로 왔다 갔다 해요. 시험이 어렵든 쉽든 상관없이. 근데 15회 때 5%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때만 추가 시험을 봤었는데, 그때 나왔던 세법 난이도가 올해 시험지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그래서 시험지에서 세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거의 뭐 저희 절반 정도가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세법은 좀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실제 이제 상대평가로 전환될 때까지는. 그래서 아마 세법 가지고 뭐 인원수 조절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최근 3년간 보면 보통 한 해가 어려우면 그 다음에는 보통 쉽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세법을 어렵게 냈으면 그 다음에는 공시법을 좀 어렵게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하는데, 세법 난이도가 지금 3년간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쉬운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올해가 작년보다 어려웠고 작년이 재작년보다 어려웠었고, 이러한 식으로. 그러면 내년에 가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올해 수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뭐 세법이 쉽게 나올 거다 이런 생각 하실 필요는 없고, 앞으로도 어렵게 나올 거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올해 그렇게 어렵게 나와서 다들 욕하고 난리 났었어요. 문제를 이딴 식으로 내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도 합격하신 분들의 점수를 보면 다 예전 점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신 만큼 점수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신 만큼 저희들을 믿고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저도 수업을 하다 보면은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정말 잘 가르치나?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면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셔봤자 여러분들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자신을 믿고 저를 믿고 이 학원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셔야 합격할 수 있는 최선의 지름길이 되는 거지, 의심하고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잘하나 못하나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 다 포함해서. 아시겠나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1년 동안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제가 여러분들을 계속 이끌고 갈 건데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올해부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전자칠판을 사용하다 보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자, 우리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들께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지금 여기를 좀 바꿨어야 됐는데 제가 못 바꿨네요. 뭐 그냥 참고로 보세요. 근데 요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학원은 여기보다 지금 우리 메가랜드 본원하고는 조금 커리큘럼이 다를 수는 있어요.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수업은 두 달에 한 번씩 과정이 끝나는 건 아시죠? 네, 두 달에 한 번씩 과정이 끝나는 거고, 특히 세법하고 공시는 문항수가 좀 적다 보니까 격주로 수업을 할 거예요. 격주로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11월 달, 12월 달에 이론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실 거고, 1월 달, 2월 달에 이론을 한번 정리를 할 거고, 3월 달, 4월 달까지 해서 이론 정리가 한번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이론 정리가 총 몇 번 들어갈 거냐면 3번은 들어갈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론 정리가 한번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기출문제 정리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예상문제 정리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9월달, 10월달에 마무리 총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특강이 지금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최소한 3번의 여러분들께서 이론을 배우시게 됩니다. 이론을 배우시게 될 건데, 요 3번, 총 6달에 걸쳐서 이론을 배우게 되면,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를 보면 여러분들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네? 아니, 3번이나 똑같은 내용을 들어요. 그러면 시험을 봤을 때 모의고사 보면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대치 40점? 50점?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아니, 3번이나 들었는데 그 정도 자신이 없으세요? 네. 자, 맞습니다.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수업을 듣다 보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 어렸을 때 또는 학창시절에 공부 좀 했어. 남들이 나 똑똑하다고 이야기를 했어. 라고 생각을 해서 점수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 이론 공부만 했을 때는 거의 점수가 바닥을 헤맬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이렇게 가는 사람이 정상인 거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언제부터 점수가 나오느냐. 기출문제를 풀 때부터 여러분들께서 점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은 글자 그대로 문제로 푸는 거죠. 서술형이 아니에요. 문제를 보고 옳고 틀린 것을 찾아내는 게 문제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싸우는 기술을 책으로 읽은 사람하고 그냥 책도 안 보고 골목에서 그냥 처맞고 싸우는 사람하고 둘이 붙여놓으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가서 몸으로 참아주면서 싸움 배운 놈이 이긴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죠? 왜? 맞아봐야 아니까.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여기까지는 전부 다 그냥 책으로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한들 문제 적응력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걸 응용을 해서 실제 기출됐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단기간에 효과를 내는 과목은 아니다. 공부는 아니다. 1년이라는 커리큘럼이 짜져 있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장기 레이스, 즉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조금씩 점수를 끌어올리는 거지, 갑자기 점수를 끌어올려서 내가 초반에 엄청나게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시고 기대도 하지 마시라고요. 처음에 여러분들 모의고사 봤을 때 10점 맞고 20점 맞았다,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정상이다. 결국엔 마지막 시험 보는 날에 가서 몇 점을 맞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90점을 맞았다 80점을 맞았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천천히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급하게 가지 마시고. 사람이 기대치가 높으면 그만큼 실망감도 커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기대를 높게 잡지 마세요. 항상. 아셨죠? 나의 목표는 언제다? 시험 당일날이다. 나의 목표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모의고사 점수는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계속적으로 실력을 쌓아갈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시험 봤을 때 합격 점수만 맞추면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나요? 네,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고, 자, 1년 동안의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정이 어디냐면 기출 과정이에요. 나중에 기출 문제 풀었을 때. 네, 그래서 기출 문제만 잘 풀어주시게 되면은 실제 시험에서 거의 70% 이상은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에서 비슷하게 출제가 됩니다. 올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랬죠? 어려웠는데 과거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이 거의 90% 가까이 나왔어요.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좀 특이한 점들이 몇 개 있긴 하는데 과거의 기출 지문들이 그대로 다 나왔었고 새로운 지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과거에 나왔던 기출 지문들 중에서 어려운 것들만 모아가지고 올해 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 올해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처럼 많이 느껴졌고 문제가 새로운 문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쉬운 내용들만 보다가 어려운 지문들만 모아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쉽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같은 지문을 수십 번 반복을 해서 내 걸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출문제집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께서 제가 기출문제 풀이를 안 해드리더라도 시간 되시는 대로 계속 풀어주셔야 돼요. 기출문제는 아예 외운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네,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수업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세법이라는 과목 어떤 과목인지를 일단 좀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학원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가끔 좀 착각에 빠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세법의 전문가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세법의 전문가로 만들 거면 여러분들께서 세무사나 회계사 준비하세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실무 나가서 부딪혀 보셔야 돼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딱 하나뿐이에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다? 그래요.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기계로 만들 거예요. 아시겠나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시험을 잘 보는 게 지금 목표죠? 그래서 1년 안에 이 공부를 통해서 합격을 하고 나가는 게 목표인 거지, 여기서 배운 내용을 나가서 써먹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혹시라도 주변에다가 나 공인중개사 공부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몰래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이야기하신 분도 계실 건데, 만에 하나 이야기를 하셨다면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주변에서 너 그러면은 세법 배울 건데 배우지? 라고 물어볼 거예요. 예, 배운다고 하지 마세요. 그 새끼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배운다고 하세요. 세법은 되게 민감한 과목이에요. 사람들한테 되게 민감한 건데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총 6개 과목 중에서 가장 민감한 게 세법이에요. 왜냐하면 돈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설명을 해도 자세한 설명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도 본전치기고 까딱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손실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디 가서 세무상담, 여기서 배운 내용 가지고 뭐 세무상담 하겠다 그딴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나요? 요 안에서만.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은 절대 실무세법을 알려드리지는 않아요. 실무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적응을 해나가야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시험 보는 기계로 만드는 거지 실무세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느냐면 제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실무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아닌데요.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되던데요. 그건 실무적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내규라는 게 있거든요. 각 세무서마다. 그 내규에 따라서 원래 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법 적용 대신 다른 걸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내규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시험을 보는 거니까 저는 되던데 라는 게 문제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든 진실이든 그대로 믿고 따라오셔야 돼요. 이건 오직 시험 목적이다. 그거 절대 잊지 마시고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할 수만 있다면 조금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적게 낼 수 있을까라는 것. 합법적으로 적게 내는 걸 뭐라 그래요? 절세라고 하죠. 그래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얻어가면 더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시험을 보는 능력만 키우고 가셔도 여러분들은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표치를 절대 잊지 마시고 자,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세법의 내용은 자, 요 세 과정 속에서 나오는 세법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뭐 할까요? 양도를 하겠죠? 양도를 했으면 다른 누군가는 다시 뭐 할까요? 취득을 하게 될 것이고 요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만 설명을 드려요. 그중에 각각의 단계별로 나올 수 있는 세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 우리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금,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보유 중에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금,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할 때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금인 양도소득세.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범위예요. 그래서 실제로 세법 내에서는 총 5개의 세목을 배울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내용이죠?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취득세 글자 그대로 뭐 할 때 내는 세금? 취득했기 때문에 내는 세금.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거나 면허를 받을 때 내는 세금. 재산세는 재산이 있으니까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이 많으니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세요. 글자 그대로. 아셨죠?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달리 뭐 유머라든지 넌센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글자 그대로 설명을 하는 거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물어봅니다. 아셨나요? 그래서 저 새끼가 뭐 어떤 의도로 쪽을 물어볼까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 있는 그대로. 가장 편하고 가장 쉽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양도소득세 글자 그대로 가세요. 왜 내는 세금이에요? 양도해서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에요. 양도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고. 아셨죠? 그래서 우리 보통 실무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양도세 이러는데 공부할 때는 절대 줄임말 쓰지 마세요. 대한민국에 양도세는 없습니다. 즉 팔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은 없어요. 팔아서 뭐가 나와야 내는 세금이에요? 소득이 발생을 해야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팔았는데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 그러면 세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만 우리가 시험범위고 나머지는 그냥 시험범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우리 공인중개사는 총 5과목으로 돼 있습니다. 1차 과목 2과목에 2차 과목 3과목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 공시세법은 한 과목으로 묶여 있죠? 그래서 각 과목별로 해서 총 몇 문제가 나오느냐면 40문제씩 해서 출제가 되는데 그래서 1차 80문제, 2차 120문제예요. 예전에는 공시법하고 세법이 각각 40문제씩 출제됐다가 이게 줄어들면서 합쳐졌어요. 합쳐진 이유가 있긴 해요. 합쳐진 이유가 있긴 하는데 공인중개사가 세법을 잘하면은 돼요, 안 돼요? 공인중개사가 세법을 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상관없어. 아니 뭐 세법을 잘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문제는 뭐냐? 공인중개사가 세법을 잘하면 누가 난리나요? 그렇죠. 세무사들이 굶어 죽죠. 그래서 세무사협회에서 공인중개사에서 세법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은 세법 과목을 빼면은 도대체 무슨 과목으로 대체를 할 거냐? 그래서 영어로 대체를 하라 그랬어요. 미친 새끼들이죠? 또라이들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토익 점수를 가지고 토익 시험을 봐서 그 점수를 제출을 해라. 실제로 이게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문항수를 줄여라. 많이 가르치지 못하도록 문항수를 줄여라. 그래서 출제 범위를 줄이고 문항수를 줄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40문제 나왔을 때는 부가가치세나 상속세, 증여세까지 나왔었어요. 시험 문제에서. 근데 그걸 빼버리고 왜냐하면 부가가치세하고 상속세, 증여세가 실제 세무사들이 돈 벌어먹는 가장 좋은 그 세목들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원래 양도소득세까지 빼라고 했는데 양도소득세까지 빼면 솔직히 세법을 배울 내용이 없어요. 실무에서.
여러분들 뭐 실무 나가서 뭐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냥 취득세는 내라고 하면은 내는 건데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얼마를 내느냐,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이게 관심거리지. 취득세 줄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관심도 아니에요. 그냥 얼마인지가 궁금한 것뿐이지. 근데 그거야 그냥 단순하게 계산식에 넣으면 답이 나오니까 상관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 세무사들이 돈 벌어먹는 게 양도소득세라든지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 같은 데 보면 밖에 이렇게 무슨 뭐 상담해가지고 적혀 있잖아요. 그거 보면 전부 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요거밖에 안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먹고 사니까. 예. 근데 그래서 양도소득세까지 빼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빼면은 완전히 껍데기라서 그냥 양도소득세는 놔두고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빼고 16문제로 줄여버린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공부할 분량이 확 줄어든 건 아니에요. 예. 공부할 분량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문항수가 몇 개 안 되다 보니 문제가 생기죠. 자, 각 과목별로 총 40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공시세법 묶어서 40문제고 그중에서도 세법이 몇 개예요? 16개예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대충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 학원에 나오는 목적이 뭐다?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려면 평균 몇 점 맞으면 돼요? 그래요. 평균 60점이에요. 그러면 공시세법 묶어서 40문제인데 40문제 중에서 60점을 맞으려면 몇 개를 맞으면 돼요? 60%. 24개. 4, 6개 24니까. 자, 24개 이상만 맞으면 되죠? 자, 그럼 뭐죠? 공시 주거라고 열심히 해서 24개 다 맞습니다. 세법 다 틀려도 돼야 안 돼요? 되죠? 합격하죠? 자, 세법 주거라고 해서 16개 다 맞고 공시 다 틀려요. 떨어져요. 당연히 세법 열심히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니까 열심히 하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럼 전략을 세우셔야죠. 당연히. 그러면 공시하고 세법 중에 어느 걸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제 눈치를 보지 마세요. 공시 열심히 하세요. 아셨죠?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시책을 다 외운다고 한들 24개를 다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족한 걸 어디서 채우라고요? 세법에서 채우십시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세법을 많이 알 필요는 없어요.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세법이 솔직히 말하면 계륵 같은 과목이에요. 하자니 너무 비중이 낮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하자니 나중에 가서 불안할 것 같고 못 따라갈 것 같고 실제로 안 하면 나중에 못 따라와요. 그래서 따로 공부를 할 여력이 되신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굳이 지금부터 세법을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진심입니다. 대신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안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도 계속 세법은 어렵게 출제가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걸 시험에서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를 맞추려면은 수업은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귀를 열고 계속 들으셔야지만 나중에 본격적으로 이제 세법을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공부가 들어가져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께서 2차만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1차, 1, 2차를 동시에 하신 분들은 1차 위주로 해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1차가 안 되면 불안해서 2차를 손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일단 1차를 집중적으로 먼저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2차는 계속 듣기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절대 빠지지 마시고. 아셨나요? 예습 복습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시기 전에 전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 한 번만 좀 들어보시고 오세요.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듣고만 오시라고, 듣고만. 세법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그 시간에 했던 수업 그대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내 몸에 익힌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좀 따라와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업을 듣고 나서 어느 정도 내년 한 5월 달이나 4월 정도에 되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 120문제 중에서 꽈락이 아닌 상태로, 꽈락이면 40점이죠?
40점 이상의 점수에서 평균 60점이 나와야 되는데, 자, 120개 중에서 60점을 맞으려면은 총 72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72개 이상만 맞게 되면 되는데 그 72개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 고민을 좀 하셔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공법에서 24개, 중개사법에서 24개, 공시세법에서 24개를 맞추겠다. 72개 맞죠? 이렇게 가신 분도 있고, 아, 나는 공법이 어려워. 그러니까 공법은 나 20개만 나 목표로 잡을 거야. 그럼 4개 부족하죠? 그 4개를 어떻게 분산을 시킬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 나 4개 더 맞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24개로 갈 거야. 이렇게 가셔도 되고. 전략을 세우시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전략 과목을 하나 잡으셔야 돼요. 전략 과목을. 물론 세법이 전략 과목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전략 과목을 하나 잡으신 다음에 그 전략 과목에서 최소한 30개 이상을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그냥 반타작만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30개를 맞고 여기서 20개를 맞고 여기서 20개를 맞다. 그러면은 다 해서 70개죠? 그죠? 그러면은 2개가 부족하긴 하잖아요. 근데 일단 예상은 이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상은. 물론 여기가 20개를 맞을지 25개를 맞을지 몰라요. 그때 가보면.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에 한쪽으로 집중을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과목이 전략 과목이 돼야 될까요? 전략 과목은. 누가 그래요? 누가 중개사라고 그래? 아, 제가? 죄송합니다. 그럼 35개 뭐 이렇게 가죠. 뭐 35개, 20개, 20개. 됐나요? 뭐 이래도 되고. 어떤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가야 될까요? 제일 잘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거. 그건 여러분들 본인만 알아요. 여러분들 본인만.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지도 않고 내가 하다 보니까 이 과목이랑 나랑 사주가 맞다. 그러면 그 과목이 전략 과목인 거예요. 근데 이 과목이랑 나랑 사주가 안 맞아요.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과목이 있어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하지 마시라고요. 아셨어요? 기본적인 것만 깔고 가더라도 절반은 맞아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실수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절반 정도는 무조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절반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알파가 잘하는 부분에서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못하는 부분을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공인중개사 수업을 하면서 이 수업을 하면서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어려운 걸 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쉬운 걸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쉬운 게 뭔지는 스스로가 판단하시라고요. 그 부분을 잘 잡으셔서 따라오셔야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볼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 세법 1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 조세 총론이라는 게 있어요. 세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게 조세 총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세목별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 여기까지가 우리가 시험범위인데 전체적으로 묶어서 총 1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평균적으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요, 들쑥날쑥해요. 출제 문항이. 그러니까 총론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2문제가 원칙이에요. 근데 보면은 어떨 때는 3문제, 어떨 때는 1문제. 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 근데 올해는 다시 2문제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평균치가 없다라는 거죠. 세법이. 자, 취득세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3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요 전까지는 계속 3문제였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문항수가 확 줄어버렸어요. 등록면허세가 보통 1문제거든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그냥 평균적으로 1문제 출제돼요. 재산세도 3문제가 출제가 돼요. 재산세도 평균적으로 3문제 정도는 나와요. 종합부동산세가 1문제인데 종합부동산세가 시험 문제가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최근에 들어와서 1문제가 아니라 보통 2문제 이상씩 출제가 돼요. 최근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소득세 통틀어서 보통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뭐 소득세는 통상적으로 6문제 나오는 게 맞아요. 6문제 나오는 게. 그래서 뭐 이때는 5문제 출제됐고, 이때도 5문제 출제됐고, 이때는 6문제고, 이때도 6문제고, 올해는 7문제 출제가 됐고. 이러한 식으로.
자, 그래서 총 해가지고 몇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면은 1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16개를 다 맞출 필요는 있다, 없다? 없죠? 우리의 목표는 뭐다? 합격이다. 합격 점수는 몇 점? 60점이다. 자, 그러면은 세 번만 놓고 봤을 때 16개 중에서요. 60점을 맞으려면 몇 개를 맞아야 돼요? 9.6개를 맞아야 돼요. 곱하기 6 하면 9.6개죠? 9.6개를 맞을 수는 없죠? 9개든 10개든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세법은 무조건 10개가 목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16개짜리 수업은 못 해드린다고요. 16개짜리 수업을 하려면 이렇게 격주 수업해서는 안 되고 매주 수업을 해줘야 되고 매주 수업해도 16개는 못 해드려요. 그만큼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자, 우리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표는 그냥 몇 개? 10개. 자, 10개 플러스 알파. 알파는 이제 여러분들 노력 여하에 따라 달려있고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10개까지. 이해되셨어요? 물론 나머지 수업 내용을 더 잘 듣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면 더 플러스가 되는 거고 운이 좋으면 뭐 그때도 플러스가 되는 거고 실제 그날 찍신이 내려오면은 14개, 15개 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운에 맡기는 방법밖에는 없고 여러분들 실력으로 10개까지는 맞출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10개를 맞추려고 한다 그러면 자, 10개를 맞추려고 한다 그러면은 어디 부분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 열심히 하셔야죠. 왜? 세법 내에서는 얘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소득세 쪽 위주로 정리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소득세 6개 맞춘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어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취득세 아니면 재산세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산세를 했어요. 그래서 재산세 3개를 다 맞췄다고 쳐요. 그러면 총 몇 개 맞췄어요? 9개 맞췄고 그러면 나머지 7개 남았죠? 한 번으로 쭉 찍습니다. 하나는 맞아요, 안 맞아요? 무조건 맞아요. 한 번으로 찍었을 때 또 나가라 다 나가라 이딴 식으로 찍으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10개.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은 되게 쉽게 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6개를 다 못 맞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4개 맞을 수도 있고 3개 맞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다 틀리지는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아는 게 있고 찍어서 맞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다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다 하려고 할 필요는 없고 일단 나는 10개가 목표니까 10개를 맞출 수 있게끔 제가 수업을 해드릴 거고 수업만 잘 따라오시라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격주 수업이다 보니까 다 해드리지는 못해요. 수업 시간적으로 다 해드리지는 못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뭘 해드릴 거냐면 취득세 부분하고 재산세 부분하고 소득세 부분만 해드릴 거예요. 계속적으로. 아셨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니까. 그리고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안 하면 등록면허세하고 종부세는 애초부터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등록면허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취득세, 재산세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실력이 올라왔다고 생각됐을 때 그때 해드릴 거예요. 요건 1시간이면 끝나거든요. 요 2개는 따로따로.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재산세 쪽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드릴 것이고 소득세는 계속 정리를 해드릴 것이고. 아시겠어요? 네. 자, 대신 조세 총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따로 해드릴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 11월 달, 12월 달 수업에만 요 부분을 해드릴 거예요. 요걸. 자, 아마 여러분들 수업 계획표 보시게 되면 조세 총론이 2주간에 걸쳐서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총론 해드리고 이번 11월, 12월에는 요 중요한 소득세 요 2개만 해드릴 겁니다. 나머지는 안 해드리고. 그리고 1월 달에 넘어가서 취득세, 재산세 해드릴 거예요. 1월 달에 넘어가서. 소득세를 먼저 해드려야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께서 혼자 공부를 하시더라도 소득세 쪽을 반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해드리는데 총론 쪽을 이번 과정에서만 해드리고 다음 1월부터 4월까지는 아마 총론을 못 해드릴 거예요. 5월 정도에 가서 한 번 더 손을 봐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는 이번 달에 들었었던 총론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영상으로 한번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셨나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도록 하고, 자, 뭐 이건 올해 뭐 출제됐던 내용인데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뭐 아니고 이제 뭐 올해 시험은 또 어떻게 출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어느 정도 또 패턴이라든지 다른 각종 기출 시험, 뭐 세무사나 회계사나 공무원, 우리가 세법이 나오는 시험이 몇 개 있어요. 세무사 시험, 회계사 시험, 공무원 시험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보는 게 중개사 시험이에요. 그래서 세무사, 회계사, 공무원에서 기출됐던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유형들에 따라서 올해 중개사 시험에서도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될지 그때 가서 제가 일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따라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그렇게만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뭐 이제 공부 방법이라고 해서 제가 몇 개 뭐 적어보긴 했는데 뭐 크게 제가 설명드릴 건 없어요. 그냥 이게 오리엔테이션 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 뿐이거든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열심히 하십시오 이야기예요. 열심히 하십시오. 단 하나 설명을 좀 드린다 그러면, 자, 세법은 지금 앞으로 계속 어려워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식이냐면, 예전에는 세법이 학력고사 문제식이었다면 지금은 수능형 문제식이에요. 그러니까 학력고사 같은 경우는 아마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단답형이에요. 그냥 단순 암기를 해서 답을 찍어내는 거지만 수능형은 전반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서 답을 유추하는 방식이거든요. 세법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문장을 외워서 답을 찾아내는 거였다면 지금은 사례를 가지고 흐름 자체를 전체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암기가 완벽하게 암기가 정말 잘하는 특기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아예 책을 외우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디더라도 왜 그런지 이해를 먼저 해주세요. 물론 이유 없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긴 해요. 그건 그냥 외워야 돼요. 이유 없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긴 하니까.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는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흐름. 그 흐름에 따라서 이 세법이, 이 지문이 왜 이런 식으로 나왔을까, 이 법률이 왜 만들어졌을까를 한 번은 생각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나가셔야 돼요.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많아요, 외울 게. 아셨나요? 자, 그러니까 암기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무엇부터 해라? 이해부터 해라. 암기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10월달 되면은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반복할 거니까 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수업 시간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내용 정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